말도 안 돼요.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25년간 엄마 없이 자란 외동딸이라고요. 병실에서 울부짖는 딸. 70억 상속을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68세 태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는데 외면한 딸이기도 하지. 치료비는 아까워하면서 제주도에 300만 원 쓴 딸 말이야. 수술비는 거절하고 호화 리조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린 딸. 70억을 노렸지만 아버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68세 교사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강태수입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태수는 68세의 나이에도 곱게 펴진 등과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낸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종양내과 이준호 교수가 CT 필름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차트에는 빼곡한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등을 더 곧게 세웠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던 습관이었습니다. 강태수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교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입니다. 3기로 진단됩니다. 왼쪽 폐상엽에 5cm 크기의 종양이 있고 림프절로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침착하게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5년 생존율이 40% 정도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수술비와 6개월 항암 치료비를 합쳐 약 1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성급금으로 최소 70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1200만 원. 태수에게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그의 통장 잔액은 고작 32만 원이었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 미나를 키우며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2년 전 미나가 결혼할 때는 전세금 마련을 위해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고 아직 그 빚의 절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태수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미나야, 아빠가 병원에 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이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딸의 놀란 목소리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어딘가 건성인 대답이었습니다. 네? 폐암이요? 아빠, 담배도 안 피우시잖아요. 오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하셨어.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그럼 수술 받으시면 되죠.
아빠, 저 지금 회사인데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은 병의 심각성도 치료비 걱정도 묻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잠깐만. 치료비가 12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네? 1200만 원이요? 이제야 미나의 목소리에 반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아빠, 저희도 지금 준혁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들어가서 상황이 안 좋아요. 대출 이자 갚느라 빠듯한데 갑자기 그런 큰 돈은? 미나야,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에이, 아빠, 요즘 암도 다 고치잖아요. 좀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아빠,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37초였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생명은 2분도 안 되는 시간의 가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위 준혁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회사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년 전 딸의 결혼식 날 준혁이 절을 하며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약속은 고작 2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태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중년 남성은 휠체어를 탄 노모를 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오직 태수만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원룸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몇 개, 상한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밥을 짓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미나에게 엄마와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해주려 애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학원비를 아끼려 직접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미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혼자 택시를 타고 가던 미나의 손을 잡고 행복해라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대가가 이것인가?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외면당하는 것인가?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태수는 SNS를 열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딸 미나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오션뷰 리조트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 미나와 준혁.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결혼 3주년 기념 해시태그 힐링 여행 해시태그 스위트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리조트를 검색했습니다. 1박 요금은 80만 원. 사진 속 식탁에는 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소 2박 3일은 갔을 것이고 총 비용은 3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재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 검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태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입구 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의 옆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박 선생님. 그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태수야? 강태수 맞니? 선생님. 태수는 거의 뛰다시피 다가갔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은 박원석, 자신의 고등학교 은사였습니다. 30년 전 태수가 2학년이던 시절 담임을 맡았던 국어교사.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었지만 그 온화한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나 요즘 협심증이 있어서 정기검진 받으러 다녀. 그런데 태수야, 너는 왜 여기 있니? 어디 아픈 거야?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사의 걱정 어린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라고. 박원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태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어?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러운 말이었지만 은사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습니다. 1200만 원이 필요한데 저는 퇴직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라. 박원석은 잠시 아무 말 없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보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너 혹시 자식한테 도움 요청해봤니?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원석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태수야! 나 따라와! 지금 당장! 박원석은 태수의 팔을 잡고 병원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빠야. 지금 당장 1,500만 원을 병원으로 송금해 줄 수 있니? 급한 일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디 병원이세요? 박원석은 병원명과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일 당장 수술 날짜 잡아. 돈은 걱정은 하지 마. 선생님, 이럴 수가. 제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너 30년 전 기억나니? 내가 고3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포기하려고 했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때 박원석 선생은 자신의 월급 일부를 떼어 비공식 장학금을 만들어 태수를 사범대학에 보냈습니다. 덕분에 태수는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내가 교사가 돼서 수천 명 제자를 가르쳤잖아.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거. 그게 다 내 덕분이야. 그런 사람이 돈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태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보다 30년 전 은사가 더 자신을 아껴주는 현실이 감사하면서도 슬펐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원석은 10년 전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후 손자들을 돌보며 한가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박원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태수야, 너 혹시 지금 어디 살아? 네,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아내와 함께 산 집은? 아, 그 집이요. 교외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인데 아직 제 명의로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관리도 안 되고. 박원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집이 정확히 어디 있지? 태수가 주소를 말하자 박원석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수야, 이거 봐. 박원석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바로 태수의 집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집 땅이 보물이 된 거야. 이 지역이 다음 달에 공식 지정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야. 박원석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간의 통화 후 그의 얼굴에 확신이 섰습니다. 태수야, 내 땅이 대략 500평 정도 되지?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로 평당 1,000만 원은 가볍게 넘을 거야. 최소 50억, 잘하면 70억까지도 가능하대.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원석을 바라봤습니다. 7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야, 이 정보는 아직 급비야. 공식 발표 전까지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가족에게도.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치료비 걱정도 사라졌고 예상치 못한 재산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회복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원석 선생은 거의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산책을 함께하며 때로는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반면 딸 미나와 사위 준혁은 수술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나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태수는 책을 덮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연락했지. 너희가 받지 않았고. 아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은사님이 도와주셨다. 미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도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다행이네요. 아빠,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미나는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 과일이 병원 로비 편의점에서 파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가격표 스티커가 제대로 떼어지지 않아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몸은 좀 어때요?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다. 그나저나 아빠, 그 은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 하나요? 태수는 딸의 질문에서 무언가 의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 박원석 선생님이시지. 아, 그분 혹시 많이 친하세요? 어릴 때 많이 도움받았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빠, 그나저나 교회에 있던 우리 옛날 집 있잖아요. 거기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수의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왜 갑자기 그 집을 묻는 걸까요? 그냥 비워두고 있지. 왜? 아니, 요즘 그 동네 재개발 얘기가 있다던데 혹시 아세요? 태수는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오래돼서 관심도 안 뒀어.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미나가 나간 후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원석 선생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태수는 미나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미나가 오늘 갑자기 옛날 집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재개발 얘기도 하고. 박원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수야, 혹시 그 아이가 내 휴대폰을 본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며칠 전에 문자로 땅 관련 정보를 보냈잖아. 혹시 그걸 봤을 수도 있어. 태수는 그제야 며칠 전을 떠올렸습니다. 미나가 병실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미나가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설마. 태수야, 조심해야 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 박원석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나와 준혁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나는 매일 아침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와서 먹여주고 병실을 청소하고 빨래까지 챙겼습니다. 준혁도 퇴근 후 매일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와 건강 보조식품을 들고 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장인어른, 이거 홍삼인데 면역력에 좋대요. 꼭 드세요. 태수는 이들의 극진한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삐뚤어진 시각으로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가 병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미나와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확실해? 정말 70억이라고? 준혁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내가 아빠 휴대폰에서 직접 봤어. 그 선생님이 보낸 문자에 땅값 70억. 다음 달 발표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 미쳤다. 우리 인생 역전이잖아. 빚도 다 갚고 강남에 집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니까. 아빠는 자식이 나 하나뿐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다 상속하실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증여받는 게 낫지 않을까?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좋은 생각이야. 다음 주쯤 슬쩍 꺼내볼게. 태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딸과 사위의 효심은 70억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일부러 퇴원 후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미나야, 아빠 퇴원하면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시골이요? 왜요?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고. 시골 가면 공기도 좋고 요양원도 괜찮은 데 있다던데. 아빠, 안 돼요. 서울에 계셔야죠. 미나의 반응은 거의 반사적이었습니다. 준혁도 급하게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시골은 병원도 멀고 불편하잖아요. 그냥 저희 근처로 이사 오세요. 아니야. 난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옛날 집도 정리하려고. 집을 정리한다고요? 미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응. 낡아서 관리도 안 되고 그냥 헐값에라도 팔아버리려고. 안 돼요! 아빠, 그 집은 엄마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팔아요? 태수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집에 대해 엄마를 언급한 적이 없던 딸이었습니다. 오히려 낡은 집 빨리 팔고 좋은데 이사 가세요라고 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그 집은 소중한 거잖아요.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장인어른, 저희가 그 집 관리 도와드릴게요. 땅 문서나 등기부 같은 것도 저희가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준혁도 가세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본심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원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미나가 정말 변했어요. 알고 있었어, 태수야.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해뒀지. 준비요. 내일 퇴원하면 내 사무실로 와.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다음 날 강태수는 박원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재에는 책들이 빼곡했고 창가에는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원석은 차를 내오며 태수를 맞았습니다. 태수야,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원석은 그것을 태수 앞으로 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내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알아봤어.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공익재단 설립이야. 공익재단이요? 그래. 내 땅을 재단 명의로 출연하는 거지. 그러면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게 돼. 그리고 그 재단의 수익금은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어. 장학금이든 병원비 지원이든.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딸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미나는 제 딸인데. 태수야,
내가 죽어가는데 외면한 자식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 돈만 노리고 있고, 그런 아이에게 70억을 줘. 제대로 쓸 것 같아?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지켜본 미나와 준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해외여행, 명품 가방. 단 한 번도 그 돈으로 남을 돕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결정했어. 그럼 지금 당장 절차를 시작하자. 공증인이 대기하고 있어. 그날 오후 태수는 공증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영상 녹화까지 마친 후 법적으로 그의 재산은 태수교육문화재단 명의가 되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병원비가 없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해. 누가 뭐라고 해도 번복할 수 없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와 준혁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나와 준혁이 태수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무슨 얘기? 미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동의서였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 땅 얘기 저희가 알아요. 태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70억이라던데요. 다음 달 발표되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준혁이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증여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하면 세금을 30%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아빠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미나는 서류를 태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서명란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나야, 너는 이 돈으로 뭘 할 거니? 네. 아, 그거야 당연히 아빠 모시고 잘 살죠. 좋은 집도 구하고. 그럼 이 돈 중에서 남을 돕는 데 쓸 생각은 없니? 미나와 준혁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남이요. 아빠, 70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강남 아파트 하나가 50억이에요. 우리도 빠듯해요. 그래, 너희한테는 부족한 돈이구나. 아빠, 왜 그러세요? 빨리 서명해 주세요. 태수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 네. 나는 그 땅을 너희한테 줄 생각이 없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는 외동딸이잖아요. 당연히 상속받아야죠. 상속은 내가 죽은 다음 일이고, 지금은 내가 살아있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미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혹시 그 박 선생님한테 주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말도 안 돼요.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25년간 엄마 없이 자란 외동딸이라고요. 태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는데 외면한 딸이기도 하지. 800만 원은 아까워하면서 제주도에 300만 원 쓴 딸 말이야.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나이 드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 박 선생님이 아빠를 조종하는 거라고요. 당장 나가. 안 나갑니다. 오늘 여기 서명 받고 갑니다. 준혁이 태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미나도 다가와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빠, 제발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놔. 손 치워. 태수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순간 준혁의 팔과 태수의 몸이 엉키며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태수는 뒤로 비틀거리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태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미나와 준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원석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노인이 넘어져서 다쳤어요. 출동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함께요. 미나가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박원석은 태수를 부축하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확인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인학대 및 협박 혐의가 성립됩니다. 두 분 경찰서로 함께 가시죠. 아니에요. 저희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미나와 준혁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미나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를 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박원석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후련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보다 가슴속 상처가 더 깊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아물기 시작할 것 같았습니다. 3월의 강원도는 아직 쌀쌀했지만 공기는 맑고 청명했습니다. 강태수는 산골 마을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매연 가득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마련한 집은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마루가 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박원석이 함께 와서 집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곳 골랐네. 여기서 편히 쉬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만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박원석은 이틀을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태수는 마을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이셨다고요? 그럼 우리 마을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학원이 하나도 없어서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차비도 만만찮고.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무료로요.
그렇게 태수의 산골 서당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한쪽 방을 빌려 책상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아이들에게 한문과 서예를 가르쳤습니다. 붓을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글씨는 마음을 담는 거란다. 급하게 쓰면 글씨도 흐트러지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써보렴.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배움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10명,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원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선생님. 여기 정말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아이들도 순수하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나저나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했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그만두려던 학생 3에게 장학금을 줬지. 그 아이들이 내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 태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미루던 할머니 한 분이 재단 지원으로 수술을 받았어. 백내장 수술이었는데 이제 잘 보이신다고 엄청 기뻐하시더라.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내린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 태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미나에 대한 생각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경찰 조사 후 미나와 준혁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도 무뎌졌습니다. 대신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재단 담당자가 한 학생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강태수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하나 고민했을 때 선생님의 장학금이 제게 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고 이번에 대학교에도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을 뵙고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 말입니다. 아니다. 잘했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내 꿈을 이루렴. 학생이 돌아간 후 태수는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하얀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이 왔습니다. 차가운 배신과 외로움의 계절을 지나 따뜻한 나눔과 평화의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태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을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은 지저귀며 봄을 노래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태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빈 차 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손님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박원석 선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언젠가 뉘우치고 찾아올 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오든 태수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은 채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루로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하얀 꽃잎이 석양빛에 물들어 분홍빛으로 빛났습니다. 고맙다. 태수는 꽃잎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작은 꽃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것처럼 자신도 긴 아픔을 견디고 새로운 삶을 피워낸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에는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태수의 집 마루에도 작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 오랫동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강태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강태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8년을 살아온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지갑이 아닙니다. 그냥 강태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용기가 됩니다. 만약 지금 힘든 선택 앞에 서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100일보다 내가 진짜로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행복한 순간,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강태수에게 박원석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봄날을 맞이하시길,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